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벼락치기 문제풀기 5편 시작합니다. 자, 기억 니은에 알맞은 용어 적는 문제인데요. 본 문제는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죠. 자, 책임 판매관리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화장품의 땡땡 확보, 땡땡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장품 영업자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거, 여기에는요, 화장품의 땡땡 확보 및 땡땡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명할 수가 있다는 거요. 이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즉 화장품 영업자죠.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업, 판매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의 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아래에 있는 책임자죠. 책임자를 지정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리령이 정하는 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책임 판매 관리자, 이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반드시 고용해야 될 관리자죠.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제관리사입니다. 다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어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땡땡 관리 기준에 따라 땡땡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자, 기업과 니은 무엇일까요? 안전성, 기업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 내용에 대한 화장품 법령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장품 5조에는 영업자의 의무 사항이 있죠. 그 중에 5항, 6항, 7항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시는 안 읽을 거고요. 자, 마지막에 이 관련돼서 한 가지 더 한번 볼까요? 자, 5조 5항이 뭡니까? 책임 판매관리자,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매년 받아야 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일까요? 자,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태료에 대한 사항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과태료는 화장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별표에 나와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먼저 화장법 제40조를 보셔야 되겠죠. 화장법 제40조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세부사항이 본 시행령에 있는 위반 행위의 내용입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는 거 한번 맞춰볼까요? 과태료는요, 맥시멈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100만 원까지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게 50만 원이고 100만 원인지는 이 시행령에 있는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다시피 여기 10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50만 원짜리였죠. 50만 원짜리의 그 위반 행위였습니다. 또 나머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0만 원짜리만 먼저 볼까요? 자, 생산 실적이죠. 생산 실적 나오면 바로 또 수입 실적 바로 연달아서 나와야 되죠. 생산 실적, 수입 실적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매년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그 옆에 있는 원료의 목록 보고도 해야 되죠. 원료의 목록 보고. 원료의 목록 보고는요. 유통 판매 전에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 같이 보고를 했었는데요. 생산 실적, 수입 실적은 1년에 한 번,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 수입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의 연도 1월에 보고를 하지요. 원료 목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변경이 돼서 이제는 원료 목록은 유통 판매 전에 수시로 보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50만 원짜리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장에서 풀었던 교육에 대한 명령이죠. 매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도 50만 원. 그리고 또 폐업입니다. 폐업 등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폐업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폐업 등이니까 휴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되죠. 누가요? 최종 판매자가 해야 되겠죠. 이것도 5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100만 원짜리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안 외워지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생수를 굉장히 싼 가격에 판다는 공지를 봅니다. 생수, 생사실적, 수입실적이죠. 싼 가격, 판매 가격이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싸게 파냐? 그랬더니 폐업을 명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보니까 옆에 폐업 정리라고 써 있는 거죠. 자, 동네 마트에 생수의 가격이 너무 싸서 왜 그런 거 하니 폐업을 명받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땡땡이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땡땡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유해 사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해 사례는 사실 또 시험 문제에 출제된 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다시 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하나 더 인과관계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유해 사례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모든 고시 법령의 내용을 보시면 가장 제1조가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제2조가 그 내용에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 특별히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유해 사례 정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대한 유해 사례가 무엇인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위협, 또 입원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지속적 중대한 불구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이상 초래,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중대한 유해 사례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실까요?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다.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 바로 실마리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실마리 정보, 마지막으로 안전성 정보에 대한 부분까지. 안전성 정보는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유해 사례 정보를 말합니다. 자, 고시에 나온 정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요, 사실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던 그러한 중요한 고시 중에 하나죠. 자, 여기 안전성 정보 중에 보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속보고, 정기보고. 신속보고는요, 앞에 나온 중대한 유해 사례일 경우입니다.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이란 거. 보통 여기 숫자가 나오면요, 15, 35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정기보고는요, 이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앞서 말씀드린 생산 실적, 수입 실적 또 이거 보고 매년 보고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보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성 정보입니다.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유해 사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매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 다만 자, 요거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어떤 용어가 들어갈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화장비누, 즉 화장품 전환품목 화장비누 제모 왁스 흑채였죠. 2019년도에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혼선을 겪었는데요. 안전성 정보의 정기 보고의 내용 중에서도 화장비누 매반기 1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 굉장히 영세한 그런 화장비누 그 책임 판매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죠. 그래서 일부 화장품 법과 마찬가지로 또 화장비누가 맞춤형 화장품에서 또 소분되는 단순 소분할 때 또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듯이 여기 정기 보고에서도 2인 이하의 경우에 화장비누에 대한 안전성 정보 보고 정기 보고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부분도 볼까요? 기능성 화장품도 단답형 문항들 그동안 분석해 보면은 거의 탑4 안에 드는 그런 상시 또 출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 범위,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부분, 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것들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본 내용은 화장품 법에 대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죠. 자, 가로놓기. 자, 3개까지 지금까지는 3개까지 단답형 문항 나왔었는데요. 4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4개짜리
하나도 골라봤습니다. 화장품법 가장 중요하게 또 암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정답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주랍니다. 자, 이게 막상 또 이게 쓸라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피부 모발의 기능 약화로 비가 내리다가 이제 장마 시즌이 지나고 굉장히 건조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요, 땅이 메마르죠.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땅이 메마르다 못해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요, 그 땅 위에 있었던 것들이 밑으로 쑥쑥 빠지죠.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바둑밭처럼 되어 있는 형태가 각질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래서 각질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것이 화장품법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중에 5번째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 이렇게 법에는 5가지, 또 시행규칙에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는 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 11가지로 되어 있죠. 이거 당연히 다 암기하고 계시죠? 여기 몇 번의 그 문항들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하고 2호 두 가지는 미백과 관련된 거, 기미 주근깨 중에 기미가 또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이제 주근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의에 대한 부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3호는 주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4호하고 5호는 자외선과 관련된 부분, 태닝과 자외선 차단. 그리고 자 6호부터 11호까지는 앞에서 나와 있던 라구마 화장법의 4번째, 5번째 해당된 겁니다. 자, 여기서요.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물리적이다. 이런 것들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용어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래요. 모발 색상과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색상 변화시키는 거 제외합니다. 어디서요?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채모를 제거하는 거, 물리적으로 채모 제거하는 제품 제거합니다. 채모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채모 제거용 화장품. 화장품 유형에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모제입니다. 두 번째가 제모왁스, 2019년도 화장품으로 전환된 거죠. 세 번째가 그 밖에 이제 채모를 제거하는 제품인데요. 자, 여기서 그 제모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주로 화학적 제모제, 화학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기능성 화장품과 연결된 것이고요. 자, 물리적으로 제모하는 거,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거 대표적인 게 제모 왁스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에 물리적으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은 제외하죠. 따라서 제모 왁스는 기능성 화장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탈모 증상, 코팅 후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하는 거. 자, 탈모 증상에 사용되는 성분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드름성 피부 하나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여기에 여드름성 피부다. 그러면 당연히 인체 세정용 제품이 한정한다. 인체 세정용? 자, 화장비누나 뭐 폼 클렌저나 바디 클렌저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용법 용량을 보시면 전부 다 씻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 또 함량 거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보시면 다 용법 용량에 다 씻어낸 제품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이유는 화장품법과 거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인체 세정용 제품이 한정한다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피부 장벽 기능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 피부 장벽은 요번에 법령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 10호가 아토피와 관련된 용어로 들어있다가 2020년도에 변경이 되었죠. 자, 피부 장벽,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 자, 이것이 피부 장벽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튼살, 이 튼살도 또 단답형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듯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성분이라든지 또 법령과 관련된 또 기능성 화장품 연결되는 심사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들 연관시켜서 화장품 유형도 마찬가지고 연관시켜서 다 공부를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 적기입니다. 이제 동식물 그 유래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나오면 바로 이거 천연 유기농 쪽이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먼저 동식물 그 유래 원료를 하면 화장품이다.
그럼 천연 화장품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유기농만 들어가면요. 유기농 원료,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러면 유기농 화장품을 말합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인데요. 1부터 9호까지 원료에 대한 정의들을 쫙 나열해 놓았습니다. 전부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자, 유기농 원료, 거기에는 가나 다목에 대한 유기농 원료에 해당되는 화장품 원료를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가 식물 원료, 세 번째는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동물성 원료라고 하죠. 네 번째는 미네랄 원료, 다섯 번째는 자 이제 유래가 붙죠. 유기농 유래 원료, 여섯 번째 6호 식물 유래, 동물성 유래 원료, 7호 미네랄 유래 원료, 8호 9호는요. 이 앞에 1호부터 7호까지에 정해진 원료에 대해서 천연 원료를 하면 1호부터 4호까지죠. 그리고 천연 유래다 하면 5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자, 천연 유래는 유래가 붙은 그런 원료죠. 자, 천연 원료와 천연 유래 원료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 수산물 또 이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땡땡 공정이 나온다 그러면 유래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원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물리적인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다 물리적 공정이죠. 그리고 유래가 붙으면은 다음과 같은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입니다. 어떤 공정이요?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이요.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이죠. 자, 물리적 공정은 유래가 아닌 기본적인 원료, 유기농, 식물, 동물, 미네랄 원료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유래가 붙으면은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본장표 올려보았습니다. 자, 천연 유기농 관련된 부분 좀 더 살펴볼까요?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요. 인증을 받아야지만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다라고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화장법 제14조 2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바로 여기 90일입니다. 90일.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계속해서 합성 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 원료를 어떻게 쓰지? 합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화장품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용되는 합성 원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천연유료와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원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알킬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디알킬, 알킬 메칠, 또 알킬 암포 아세테이트 이러한 부분들은 알킬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형태고요. 석유화학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부분이 많죠. 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얻어지면서 천연 유래 성분하고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성분입니다. 그 밑에는 식물 쪽이지만 카르복시 메칠, 또 식물성이지만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리모늄 등등 화학 성분들이 석유화학 부분에서 유래된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형태의 원료들입니다. 이때 석유화학 부분은 전체 제품에서 몇 프로요?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또 정해놓고 있습니다. 초과가 된다면 그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있는 성분들 중에 여기 보시면 두발, 수염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성 폴리머 하이드록시 프로필, 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디알킬 디모늄 클로라이드, 알킬 디모늄 하이드록시 프로필 하이드롤라이드, 식물성 단백질. 자, 여기 트리모늄, 무슨 모늄, 디모늄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는 4급 암모늄 염 형태의 그런 화합물인데요. 이것은 계면활성제 쪽으로 따지면 양이온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죠. 염 형태로 붙어 있는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배우시면 거기에 4급 암모늄 염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계면활성제로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에 해당이 되지요. 그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주로 또 모발이나 이런 두발 쪽 그런 쪽 화장품에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자, 연결해서 두발 수염에 사용하는 제품 3가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그 합성 원료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된 거에 더 첨부해서 별표 6에서는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면활성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계면활성제, 특정 계면활성제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다 재생 가능할 것. 자, EC50, IC50, LC50 이거는 특정 성분을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독성 테스트를 하는데요. 특정 물질이 투여가 됐을 때 실험 동물의 반수 이상이 만약에 죽는다. 그때 투여되는 함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때 함량 미리그램 퍼 리터 몇일까요? 10입니다. 그리고 혐기성, 호기성 조건하에 쉽게 빠르게 생물의 조건은요. 28일 이내에서 70%까지 생물화가 돼야 됩니다. 에톡실화, 자,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산화이칠렌, CH2CH2O 이렇게 CCO에 대한 결합으로 되어 있는 산화이칠렌 쪽을 부과할 때 생성되는 그럼 안 좋은 물질, 정확하게는 원포 1사 디옥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디옥산 부분이 부산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설명 들었었죠. 이거는 검출 허용 한도 100 ppm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이하다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 에톡실화 될 때 이 디옥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척제로 사용 가능한 원료로서 계면활성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톡실화 계면활성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전체 계면활성제의 50% 이하일 것, 에톡실화가 8번 이하일 것,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 않을 것,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번 문제는 또 무슨 문제일까요? 기억에 알맞은 단어를 기재하십시오.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까는 과태료였는데 이제 과징금이네요. 얼마 이하일까요? 맞습니다. 10억 원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사실 5천만 원 악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다 위반을 해버리고 5천만 원 딱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 금액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죠. 1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아까 과태료는요. 100만 원이었죠. 화장법 제28조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처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화장법 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될 경우다라고 이렇게 24조에 대한 언급이 돼 있죠. 그렇다면 24조가 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4조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과징금 처분 대상 적합하지 아니한 게 나왔던 기출문제 참조로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이 중에 정답은 기출문제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정답은 5번인데요. 그렇다면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되는 것들이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맞춤 화장품 판매 후 변경 신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냐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과징금 같은 경우 좀 약간 중대한 그러한 위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유통 판매한 경우 이 부분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네요. 자, 과징금 처분 대상 아까 화장법 24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우선 본 내용은 화장법 제24조의 내용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24조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영업자에게 3가지 형태로 페널티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식약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페널티죠. 두 번째는요.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수입 대행형 거래의 경우 알선 수요를 포함하는 거죠.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몇 년이요? 1년입니다.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법의 내용인데요. 그 해당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1호부터 14호까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이 셋 중에 하나를
또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1호부터 14호까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의 형태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전부 다 읽지는 않겠고요.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1년 법의 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에 대한 부분,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 화장품 영업자 중에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 취소,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신고를 해서 영업소가 판매업소가 있는데요. 그 영업소를 폐쇄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자, 3호입니다. 3호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조의 3 결격 사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14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업무 정지 뭔가 위반을 해가지고 이 해당돼서 업무 정지를 당했는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결격 사유 있는데요. 기억 한번 되뇌어 볼까요? 결격 사유 중요하죠. 일단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한 세트죠. 이 두 해당하는 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비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건범죄 중에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4조 방금 했던 거죠. 등록 등의 취소지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땡땡이 지나지 아니한 자. 땡땡이 무엇일까요? 1년입니다. 자, 1년이 맞네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에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더하죠. 정신질환 자, 마약류 중독자가 첨가가 됩니다. 총 5가지의 결격사유 조항을 갖고 있죠. 5가지 해당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고 1년이죠. 예. 자,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 같이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표시 기준, 표시 방법, 포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포장과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인데요. 표시 방법 중에 내용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용물의 용량, 중량 표시할 경우에 1차 포장, 2차 포장 무게가 포함되지 않아. 그렇죠. 비누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건조가 되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쭈그러들죠. 그래서 이 비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량 거기에 뭐 50g이다, 20g이다. 그때 50하고 20은 수분을 포함한 중량일까요? 건조 중량일까요? 맞습니다. 건조 중량을 그때는 써놓아야 합니다. 건조 중량을 쓰고요.